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했죠. 그래가지고서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한동안 여러분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미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제 온라인 클래스에서 이제 수업하는 것들은 전부 다가 동영상 수업만 찍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TA 발표 같은 경우에는 주제자문 수업 시간대에 발표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 수행평가 같은 것을 정해 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약간 좀 평가 방식이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확정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평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해서 여러분 작성해주고 TA 노트 역시 잘 작성을 해주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는 역사 2 바로 44페이지 일제의 억압적인 식민통치, 무단통치 시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은 프린트 1페이지 선생님이 새롭게 나눠준 거 있죠? 요것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통치를 실시하다. 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생략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일제에게 이렇게 망했을 때에 도대체 나라가 망하는 거가 나하고 무엇이 상관이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기도 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겪어보기도 했었겠지만 당시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서름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1910년 8월 29일 이후에 정말로 제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일제의 무단통치가 바로 그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무단통치라고 하는 것이 왜 무단통치냐? 정말 일제는 무단적으로 통치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막 통치한 거예요. 그냥 일반 백성들, 사람을 대하듯이 이렇게 통치한 것이 아니고 군대에 다루듯이 통치를 한 겁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군인 다루듯이 그냥 막 굴렸는지 오죽하면은 경찰이 헌병이겠어요. 헌병이 뭔지 모르는 사람? 이 헌병은 여러분들 바로 군대 경찰입니다. 즉 군대 경찰이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일반 경찰의 업무를 담당한 겁니다. 군인은 상명하복에, 즉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방식의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아주 비인간적으로 이제 비인간적인 명령을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군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실까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바로 이 헌병들에 의해서 일반 백성들 전부 다가 군인 다루듯이 이렇게 통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자신들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먼저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헌병 경찰제에 해당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헌병이 경찰을 담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들에게 주어졌던 업무가 무엇이냐? 경찰권하고 사법권이 같이 주어졌어요. 경찰권과 사법권이 주어졌다. 즉, 이때 당시에 이 헌병의 경우에는 경찰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치안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들은 거기다 플러스 바로 사법권도 같이 주어지게 돼요. 즉 아주 강력한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정 정도 이하에 해당하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범죄라든가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직결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 우리나라 백성들의 경우에는 헌병 한번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야 됐었어요. 왜냐? 헌병한테 잘못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이 자기네들이 조선이 그렇게 야만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조선을 문명화된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일본이 통치해준다. 이런 식의 명분을 내세운 것인데,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통치할 때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과거교 당시 때에 폐지를 시켰었던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에게 바로 형벌을 가하는 것, 즉 매를 때리거나 고문을 하거나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전 근대적인 그런 벌을 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폐지가 됐었던 그런 형벌 중에 하나였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때 당시에 이 일본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문명화되지 않았었다는 명목으로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만 한정해가지고서 이 태형을 시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 프린트 1페이지 나와 있듯이 바로 프린트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만화에서 나온 것처럼 만약에 자기네들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 와가지고서 매를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사람들 마음대로 이 사람들 눈치를 맨날 보면서 살아야 됐었기 때문에 정말로 무서워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인의 언론 집계 결과 출판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버립니다. 먼저 프린트부터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여기 하나 안 적은 게 있네요. 먼저 동그라미 1번에는 별표 하나,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단체를 설치해요. 즉, 조선왕조가 망했으니까 조선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업무들을 담당하는 단청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통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조선 총독부입니다.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어요. 이 조선 총독부의 설치, 발표 하나. 이것은 바로 동그라미 1번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여기에는 이 총독은 누구만 임명이 될 수 있었냐면 일본의 군대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 즉 육군이나 해군 대장 중에서 바로 총독을 이 대장 중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총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바로 조선 안에서만 입법과 사법과 행정과 군사의 모든 권한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인 출신에 해당되었던 총독의 명령을 받아가지고서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 보이는 헌병들이었던 거예요. 상관이 군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군인처럼 국가를 통치해 나갔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별표 2개, 무단 통치의 내용에서는 헌병경찰제, 자 빈칸에 적겠습니다. 헌병경찰, 자 헌병경찰이 동그라미 1번 일반 민간 행정 업무도 담당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바로 경찰권과 사법권을 전부 다 행사하는데 빈칸에 들어가는 바로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직결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결처분권을 시행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는 태형도 이때 당시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를 글쎄요 일본인을 대하듯이 통치했던 것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짐승과 같이 명령하면은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이 굉장히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옛날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뭐냐면 조선놈들은 맞아야 정신 차려. 조선놈들은 때려야 정신 차려. 두들겨 패야지 말 들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때려가지고서 말을 듣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때림을 당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때리는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려고 한다면 당연히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자칭 문명국가로 자칭했었던 이 일본은 조선을 문명국가로 이끌어준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사실상 두들겨 패면서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말 안 들으면은 무조건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일본은 조선 사람들을 인간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민족운동의 탄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당연히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정치 활동이 전부 다 차단당합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한다고 하면 100% 차단된 건 아니었어요. 즉, 구한말 시기 마지막 때 일본에게 합병해 주십사 하고 이제 막 나섰던 그런 단체들이 있었어요. 바로 일진회 같은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일진회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보통 우리는 매국노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형식적이나마 이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식민지 안에서 국회 역할을 하는 중추원이라고 하는 그런 관청의 이제 의원으로 활동을 하게 조치는 취해집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문이라고 하는데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일부 그냥 총독에게 권유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의 우대만 해주고, 나머지 조선 사람들은 일제 시대 때에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혀 정치적으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탄압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정답이 2번엔 언론과 출판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한국인의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 완전 박탈.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저쪽에 맞는 거예요. 헌병사에게. 그리고 결사, 출판 전혀 못해요. 그리고 언론, 이것도 역시 이제 완전히 폐지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일제는 이 대한매일신보를 굉장히 반일적인 그런 신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 대한매일신보가 없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 대한매일신보의 이제 사장이었던 사람이 있었었죠. 바로 이 사람이 죽게 되고 나서, 이 대한매일신보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고 이 신문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이 모든 언론들을 본격적으로 막 통제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다 폐간을 시켜버려요. 다 폐간시키고 딱 하나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한매일신보를 인수했었던 총독부 산하의 언론지, 이걸 바로 우리는 이때 당시 뭐라고 불렀냐면 매일신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매일신보를 총독부의 소식을 조선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홍보지로 이것을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때 당시에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에서는 일본어를 중심으로 모든 교육들을 전부 다 시행하게 됩니다. 즉, 조선 안에서 일본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조선 안에서 조선인을 교육시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일본에서부터 조선으로 넘어왔었던 일본인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교육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일부 조선 사람들 혹은 일본 놈들의 말을 잘 듣는 친일파 계열적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자식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어하고 우리나라 말이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우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처를 열심히 취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시행하게 됐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업을 이제 일으킨다든가 아니면은
하다못해 일본인이 갖고 있는 큰 토지에서 소작농들을 일을 시키려고 하게 하는데, 이것보다는 좀 이게 더 낫겠네요. 일본인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공장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공장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거기에 데려와가지고서 공장의 노동자로 이제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다 왔는데 거기 안에서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기계를 작동을 시키려면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뭔가를 돌리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왜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왜 이것을 돌려야 되는지는 알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공장의 노동자가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의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만 기술 중에서도 하급 기술에 해당되는 것들만 골라가지고서 조선 사람들, 즉 한국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일본이 바로 일본인들이 사장이 되면 그 밑에서 일하는 한국인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이런 식의 그 산업의 시스템을 생각을 했었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 일본인들은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한국인에게는 초보적인 실업 기술 교육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초보적인 실업 기술 교육만 시행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적어주세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식민지배에 대해서 이제 순응하는 그런 조선 사람들과 그 다음에 노동력, 조선 사람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목적이었다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일본인이 생각하는 기계적인 일들만 조선 사람들이 하는 거였지 바로 조선 사람들에게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만약 사상 같은 걸 가르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뭐 민주주의라든가 뭐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아니면 뭐 전체주의든 어떤 형태든 간에 모든 그런 형태의 그 인문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게 함으로써 조선 사람들을 일본인이 시키는 일종의 로봇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어리석을 웃자, 그 다음에 백성민자, 즉 조선 사람들 어리석은 백성으로 만들려는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일본인들의 바로 우민화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적겠습니다. 우민화. 근데 이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조선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은 그러면 겁을 줘야지 말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은 누군가 막 항의한다고 하더라도 이 새끼가 팍 하면서 이제 압박을 가하면 무력을 행하면 그 사람이 힘이 더 약하면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식으로 일제는 조선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한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모든 부분에서 조선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먼저 기타에서 본다고 한다면 관리와 교사들에게 아예 제복을 입힙니다. 뭔가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제복을 딱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이 딱 대해가지고서 무섭게 다가가면 조선 사람들은 왠지 거기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전부 다 칼을 다 차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느냐, 초등학교에 애들이 등교를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제복을 딱 입고 애들 앞에서 칼을 딱 차고 그리고서 말 안 듣는 애들은 무조건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구타합니다. 때로는 칼을 꺼내가지고서 빠야야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우리 어린 학생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때에 태어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일 거예요. 바로 그런 식의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 겁니까? 그것은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치겠습니다. 관리와 교사의 빈칸을 찍겠습니다. 제복. 자, 관리와 교사의 제복을 이때 당시에 입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검, 큰 검을 착동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1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에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헌병 경찰들이에요. 다 한 손에 뭔가 들고 있죠? 이게 다 칼입니다. 여러분들 그 위쪽에서 보면은 경찰들이 군대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기둥이 있죠? 거기에는 바로 이제 치안 담당한 경무부와 그 다음에 헌병의 헌판을 같이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즉 이들이 헌병과 그 다음에 경찰의 업무를 둘 다 맡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교과서는 바로 45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토지조사 사업과 산업의 침탈. 즉 무슨 말이냐면 일제는 우리나라를 드디어 합병시켰습니다. 강제로 병합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통치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일제도 우리나라를 통치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금을 일본에서부터 갖고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일제가 굳이 우리나라를 병합을 시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실제로 일제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자금을 최대한 뜯어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일본 본토를 위해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전부 다 뺏어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적어도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모든 소득이 나오는 근본적인 그런 산업화가 뭐냐면 농업이었거든요. 근데 농업이 어디서 살아나요? 바로 땅에서 농업이 시행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토지를 얼마나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토지를 계산하는 방식을 썼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면 10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에서 쌀이 10가마니가 원래 올해 나온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에 평작이기 때문에 10가마니가 나오는데 내년에는 훨씬 더 이제 그 풍년이 들어가지고서 그래서 15가마니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후년에는 바로 가뭄이나 재를 당해서 5가마니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바로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만 바로 이제 토지의 이제 크기를 정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이것이 밝혀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중간에 이 양반들이 바로 그런 허점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서 그래서 자신의 토지를 몰래 숨기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무개혁 당시 때에 지게밀 양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진행됐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이 지게밀 양전 사업에서 어떻게 쓰냐면 토지를 수확량이 아니라 실제 넓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일반 양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토지를 숨길 수 없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 되게 심했다고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반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광무개혁 때 시행했었던 이런 지게밀 양전 사업이 실제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일제는 바로 그 지게밀 양전 사업을 계승한다는 명목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그 목적은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이제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토지를 수확량이 아니라 정확한 넓이에 따라 가지고서 그 토지의 주인은 A다, B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세금은 수확량에서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많은 세금을 내고 걷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는 공정한 그런 세금의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식민 통치의 그 자료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토지 조사 사업의 실시가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별표 하나. 명분에서는 동그라미 1번 지세, 토지세의 공정한 부과를 명분에 내세웠고, 동그라미 2번 빈칸에 넣겠습니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 자, 근대적 토지 소유권. 자,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목표로 해서 시행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바로 빈칸에 넣겠습니다. 식민 통치에 필요한 기초 자료 및 재정 확보. 거기까지 밑줄 쳐줍니다. 거기다가 별표 2개 쳐주세요. 명분에다 별표 하나, 그 다음에 실제 목적에다 별표 2개. 자, 근데 방법은 어떤 식이냐? 이런 식이에요. 동그라미 1번 직접 신고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즉, 내 토지는 바로 내가 직접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신고하겠다, 이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이게 너무 오랫동안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니까 특정 기간 동안만 시간을 딱 줘가지고서, 그래서 그 안에 바로 이제 자기의 토지를 신고를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일제는 어떻게 됐냐면 이 동사무소에서 이제 이 토지를 신고를 받았는데, 근데 마을 게시판 같은 곳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신문을 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보겠습니까? 기껏 해봤자 마을 게시판 뭐 그런 곳에다가 이제 쓴 글을 보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게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마을 게시판에다가 그 지역을 담당한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 와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몇 월 며칠까지 자신의 소유에 해당하는 토지를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토지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게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게시됐던 그 게시물이 다른 게시물보다 훨씬 되게 작았어요. 작고, 또 한 가지 건 주로 대부분 다 보면 일본어로 많이 쓰인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을 게시판에 게시물이 붙었는데 여기에 일본어로 쓰여있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때로는 거기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다 또 한 가지, 시간 안에 가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자신이 소유했었던 토지를 이제 관청에 가서 내 소유의 토지가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이 마을 사람들에게 홍보했던 것에 비교해서 봤을 때 너무 짧았던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기한을 넘기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제에게 반항한다는 명목으로, 아니 내가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은, 아니 내 소유의 토지가 어디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디 도망가지도 않지 않겠는가, 그럼 뭐 내가 굳이 일본놈들 정책에 바로 내가 가가지고서 협조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유에 해당하는 토지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토지를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은 국왕이었었죠. 근데 그 국왕의 토지와 국가 소유의 관청소의 토지는 다 뺏겼습니다. 또 하나, 공유지. 이 공유지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땅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인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씨 가문이라고 한다면, 김씨 가문이 소유한 조상들의 묘를 모시는 바로 선산 뭐 이런 쪽에 해당하는 이제 문중 마을 그 가문의 공동 재산이라 볼 수 있는 선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바로 이 뭐라고 할까, 마을이 된다. 가문의 공동 재산 뭐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가문 안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가문의 토지들을 누구의 소유로 해야 한단 말인가, 이걸 가지고 또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이 재산 때문에 다툼을 벌이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마을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 그런 땅 같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연령 전부다가 땔감이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주로 이제 많이 갖고 오는 뒷동산 뭐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곳들도 이때 당시에 이 일제는 이 땅의 주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가지고서 땔감을 얻어왔었던 이 산의 소유자를 특별하게 인정할 누군가 인정이 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일본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마을 공유지들도 일제가 다 약탈을 해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리고 미신고지도 몰수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 평민들 대부분 다가 양반이라든가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읽어서 우리는 소장인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소장인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소작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주인은 이 소작인에게 바로 이 자기의 땅을 빌려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을 빌려주기는 하지만은 이 A라고 하는 지주에게 토지를 빌릴 수 있는 권한 여러분들 이 A라고 하는 지주에게 토지를 빌릴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 당시에 나중에 가서는 소작인들 사이에서 서로 돈 주고서 사고 팔게 되는 하나의 권한이 됐었어요. 근데 이것은 토지에 하나의 땅이 있었다고 농토가 있었다고 한다면 농토에 땅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 이중에 해당하는 그런 소유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의 토지에. 그런데 소작인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었던 바로 그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이라고 하는 돈 주고서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을 당시에 전부 다 일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경작권을 잃어버리게 했던 굉장히 많은 그런 소작인들은 하루아침에 일제에 의해서 그들의 권한을 거부를 당하게 되면서 바로 거지로 이제 전락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시라든가. 근데 도시에 가도 전부 다 굶어 죽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어도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일제의 소나기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소나기에서도 별로 그렇게 터치가 없는 바로 만주라든가 연해주 땅 이런 쪽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그것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방법에서는 동그라미 1번 직접 신고 원칙, 동그라미 2번 기한부 신고제,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무신고 토지나 그 다음에 국유지 황실 및 관청의 소유에 해당하는 토지는 전부 다 일제가 뺏었고 동그라미 2번 문중의 토지 즉 가문의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의 공유지 뭐 뒷동산에 있는 장작을 공동으로 이제 해오는 뒷동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일제가 몰수를 해버립니다. 동그라미 3번 소장농들의 경작권을 부정해버립니다. 동그라미 3번 경작권 빈칸에 적어주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자,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전부 다 파악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충독부는 그 땅에서부터 세금을 거둘 수가 있겠죠. 동그라미 1번 지세 수입 증가. 동그라미 2번 근데 이제 이 토지가 뺏어본 토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선충독부가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토지공사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일제도 조선의 이 토지를 자산으로 삼아가지고서 이제 나름대로 정책을 벌일 수 있는 공적인 회사, 즉 동양척식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이때 당시에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부터 뺏었었던 그런 토지들을 이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관리를 하게 됐고 일부 토지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를 일본의
영토를 확실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안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본 사람들이 아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바로 이제 많은 일본인들을 우리나라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고향을 벗어나서 그래서 이국 말리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이때 당시에 이 일본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홍보를 했대요. 바로 자 일본에서 살 수 있는 토지의 가격보다도 조선에서는 이 토지의 가격이 엄청나게 싼데 그런데 이 싼 토지 가격도 없는 사람도 만약에 일본에서 조선을 건너오게 된다고 한다면 장기간의 기간 동안에 동양청식 주식회사라든가 이 총독부가 바로 일본에서부터 건너온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조선의 토지를 사라. 그러면 조선 토지를 사면은 바로 그 토지를 당신이 굳이 경작할 필요가 없다. 바로 조선의 소장농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이지. 그러면 이 소장농들이 바로 당신의 토지를 경작을 해주고 소장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소장료를 장기간에 걸쳐서 일부분 바로 이제 그 동양서식 주식회사라든가 일본에게 이제 납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은 이 일본의 돈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조선에서는 지주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의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 욕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좀 지위 좀 낮았었던 하층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거 조선을 건너오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조선에 정착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정착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지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 일본인 지주들의 혹은 일본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 동조했었던 조선인 지주의 소장농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일본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을 한 것이죠.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자, 결과에서는 동감 1번 지세 수입 증가, 그 다음에 동감 2번 몰수한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 적어주세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오른쪽 위에 바로 프린트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여기나 일본인에게 헐값을 판매하여 일본인 대지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감 3번 많은 농민들이 소장농으로 전락을 하고 동감 4번 만주민 연해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되게 많아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회사령. 즉 일제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먹고서 회사를 만드는 것을 전부 다 막습니다. 1년에 몇 건 안 된다. 손에 꼽을 정도로 이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건 안 되게 회사 설립을 인정해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하루에도 몇백 건, 몇천 건에 해당하는 그런 회사들이 망했다 하기도 하죠.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일제는 바로 조선 사람들이 회사를 만드는 것을 절대로 막아버립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참,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민족 자본,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벌면 그 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일제가 하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당시에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감 1번, 동감 2번, 그 다음에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기업을 많이 만들어가지고서 불강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의 경제가 오히려 더 악영향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견제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아예 회사를 못 만들게 만든 것입니다.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회사 설립 시 총독부에 빈칸을 뜯습니다. 허가, 즉 회사령은 회사 설립을 허가를 해준다. 즉 신고가 아니고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지만이 회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한국 기업의 설립은 일본 기업이 한국에 진출을 하지 않으면 거의 이제 설립이 안 됐고 아주 필요한 경우에만 일본 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만 아주 소규모로만 허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한국 자본에 의한 지역 설립이 부진하게 됩니다. 아니 조선의 근대화를 해주겠다는 일본이 지금 현재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백성들을 통치할 때 무단적으로 통치하지 않나 산업 발달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회사 자체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 이런 점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3번에서는 기타에서는 산림과 어장과 광산 등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즉 산림령이라든가 어업령이라든가 광산령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되면서 산림에서는 산림을 국가가 소유하게 되면서 거기서 나왔었던 많은 부산물들을 국가가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만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어장 같은 경우에도 바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이제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어장에 가가지고서 특정 배를 소유한 사람들만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특정 요건을 조선인들이 절대로 갖출 수 없을 정도의 규모에 해당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자기 우리나라 땅에서 산림에 가가지고서 부산물도 채취도 못하고, 우리나라 땅에 가가지고서 바로 이 물고기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광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에 대한 차별을 엄청나게 받았던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차별받았어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3번, 우리나라의 특산물은 전부 다 일본 사람들 입과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인삼이라든가 담배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허가해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삼을 지금도 있긴 있는데 인삼을 재배하거나 담배를 재배하면 이것은 이 조선 국가가 전부 다 전량 다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인삼 제품을 만들고 담배 제품을 만든 다음에 일반인에게 국가가 판매를 완전히 전담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매제라고 하는데, 이 전매제에서 나오는 수익은 누가 먹을까요? 당연히 일제가 먹겠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인삼하고 담배 만들어서 일제에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그것을 갖고 와서 싼 값을 주고서 이것을 사온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것을 가공해가지고서 비싼 값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일제에게 나라 없는 서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서름이 폭발했던 것이 바로 3.1운동이었죠. 이 3.1운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